자, 이제 3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재고산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고산 추정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초재고에다가 당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뭘 했냐면 이 기말재고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요. 이거를 이제 수량에다가 이게 단가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량을 다 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하냐면은 요 수량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단가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요 기말재고자산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겠다는 거죠. 이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가 되냐면 매출총이익법이에요. 자, 이 매출총이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엔 나오지만. 자, 두 번째 방법은 소매제고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소매제고법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소매제고법을 아무 회사나 막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회사만 사용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인 선입선출, 후입선출, 후입선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선입선출, 이동평균법, 후입선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런 업종이 뭐냐? 뒤에다 마트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마트, 예? 그러니까 홈플러스 이런 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제가 감사 나갔던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서울랜드가 사용했었어요. 서울랜드가 소매제고법을 서울랜드 이렇게 놀러 가시면 서울랜드에 가보면은 이게 그 경품 이렇게 뽑는 거 있어요. 경품 팔고 이러잖아요. 그걸 소매제고법으로 했었다고요. 예? 그 뭐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어디 나오냐면은 337페이지에 보시면 337페이지에 보시면 소매제고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소매제고법은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 결정 방법이기 때문에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매제고법은 유통업에서 흔히 사용된다. 유통업에서만 흔히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다 유통업종에서만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마트가 하는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뭐 하든 안 하든 제가 참여할 문제는 아니고 유통업체에서 주로 한다.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 소매제고법이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매출총이익법보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매출총이익법부터 얘기를 하면 매출총이익법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요. 예? 화재가 자,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죠. 화재가 불이 난다는 얘기야. 자,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게 되면 창고에 있는 모든 재고자산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화재가 온라인을 타고 와서 본사에 있는 컴퓨터를 망가뜨려요. 그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재고 기록을 다 소실시켜 버린다고. 자, 그랬을 때 재고 손실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매출총이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그럼 어느 날 불이 나죠. 4월 1일 날 화재가 났다는 얘기예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재고자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매출총이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회계사 시험 보는 때, 회계사 1차 시험 보는 때하고 세무사 1차 시험 보는 때만 되면 화재가 나요. 그래서 1년에 화재가 2번씩 났다고. 그래서 90년대는 우리나라가 화재 공약국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불이 좀 잦아들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자, 화재가 났을 때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기초재고에다가 자, 단기 매입을 더하면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자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기말재고자산이 언제냐면 4월 1일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4월 1일 현재 재고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고는 이미 다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재고가 얼마큼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본사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도 화재가 이게 불이 온라인을 타고 와서 모든 컴퓨터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4월 1일 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추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자, 우리는 요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과 매출원가와 요 세 가지만 계산하면 나머지 잔액으로서 기말재고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4월 1일 현재로. 그러면 이 기초재고자산은 뭐냐면은 전기말에 이미 공표된 거니까 보고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보고된 금액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찾아야 되는데 보고된 금액은 당연히 있겠죠. 보고된 금액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항상 제시를 해줘요. 이 금액은 항상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제시를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에서 항상 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단기 매입을 계산해야 돼요. 자, 매입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매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창고가 불이 타서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도 다 누락이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매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취급하는 재고자산을 주로 사오는 거래처가 있을 테니까 그 거래처에다 전부 다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너희한테서 물건을 사왔는데 얼마치를 사왔는지를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자료를 쭉 보내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더하면 매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 보다가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보는데 자, 이 회사의 거래처는 B사, C사, D사다. 자, 전화번호 010-378에 뭐 이렇게 적으면서 자, 전화를 걸어볼 것. 자, 조사하라. 이런 건 실무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실무에서는 직접 전화 걸어서 해야 되겠죠, 이게. 팩스로 자료 넣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매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얼마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입이 계산했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자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주로 파는 데가 있어요. 파는 데다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그쪽에서 또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걸어보는 거야. 내가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너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치 네가 사갔는지를 알려달라. 그럼 팩스로 쫙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엄청난 폭리를 취했는지 전혀 몰라요. 10원에 사다가 5만원에 팔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들은 자기네가 사간 가격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르쳐주는 건 뭘 가르쳐주겠어요? 매출을 가르쳐주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매출만 가르쳐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매출을 매출원가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환산하냐면 이렇게 환산하는 거죠. 자 매출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매출원가를 이렇게 쓰게 되면 매출에다 매출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계산되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매출과 매출원가의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원가율이라고 한다고. 요거를 매출원가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매출과 매출 총이익의 비율도 있어요. 자 요것과 요것의 비율도 있다고. 자 요것과 요것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에다 전화를 걸어보니까 매출액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는 실제로 주어질 거 아니겠어요. 전화를 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조사하고 나면 이 매출액에다가 뭘 곱하냐면 매출원가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율을 곱하면 이 비율이 있을 때 이 비율을 곱해버리면 매출원가로 바뀌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율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매출원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매출원가율을 자료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뭘 제시하냐면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걸 자료로 제시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원가율하고 이익률을 합치면 언제나 1이 돼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언제나 1이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이고 이게 80원이고 이게 20원이다 그러면은 매출원가율은 80%, 매출 총이익률은 20%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매출원가율을 계산하나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나 별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가보다는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그 실무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매출 총이익률이기 때문에 너 이익이 얼마 났어? 이렇게 물어보지 원가가 얼마니?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파는데 야 너 원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또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 이익이 얼마니?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익에 관심이 더 많다고요. 원가보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언제나 매출 총이익률을 자료로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을 가지고 뭘 계산해야 되냐면 매출원가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써지겠죠. 이걸 다시 써보면은 매출에다가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을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비율을 사용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매출 총이익을 이용해서 계산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매출 총이익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용어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했죠.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매춘원가를 계산했으니까 4월 1년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4월 1년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얼마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이 계산됐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얼마 이렇게 계산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본사에 있는 컴퓨터까지 다 망가뜨려 놓고 공장에서는 불이 꺼져 버려요. 스스로 꺼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자, 손상된 재고가 있는 거예요. 손상된 재고. 자, 손상된 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손상은 됐는데 쓸만은 해요. 하지만 냉장고를 파는 이 냉장고 가전제품을 파는 이 공장인데 냉장고를 만드는데 냉장고가 불에 탔어요. 그런데 불이 근처에만 왔기 때문에 그을리기만 했어요. 그을리기만 했으면 이거를 이 냉장고가 30만 원짜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가잖아요. 하얀색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그을리면 회색이 돼버리면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걸 좀 싸게 팔아야 되죠. 이런 걸 손상된 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쓸만은 해요. 쓸만은 한데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딱 샀는데 컴퓨터에 여기가 뜯어져 있어요. 의심이 막 가잖아요. 가격이 또 떨어지죠. 그렇죠? 아니 누군가가 컴퓨터를 사갔는데 한 번 쓰고 반품했어요. 그러면 재활용한 거라고 해서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뜯어보기만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뜯고 다시 덮었는데 그래도 뭐가 된 거예요? 중고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진다. 그게 손상된 재고예요. 자, 두 번째로 손상이 안 된 재고도 있어요. 아예 손상이 안 된 재고 있죠. 자, 손상이 안 된 재고는 자, 손실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 금액이 얼마냐면 1,000원이었다고 생각할 때 자, 손상된 재고가 있었겠죠? 자, 이 손상된 재고 자산에 원가가 있었을까요? 원가가? 자,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었다고 해보죠. 근데 손상된 재고다 보니까 이것의 판매가는 가격이 확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가보다. 자, 판매가가 얼마냐면 이 판매가죠. 이게 처분 가치예요. 이게 그을려 있으니까 한 5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손상이 안 된 재고가 있어요. 자, 손상이 안 된 재고에 원가가 있겠죠. 원가가 얼마겠어요? 원가가 한 1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의 판매가는 얼마예요? 정상적인 가격이겠죠. 정상가일 거예요, 이렇게. 뭐 150원에 팔지 200원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가격이겠죠. 자, 그러면 1,000원의 재고가 있었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겠어요? 남아있는 재고가 손상된 재고는 자, 5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50원을 시중에다 팔면 5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손해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손상이 안 된 재고는 요 100원만큼의 재고가 그냥 남아있는 거니까 요만큼의 손상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요 두 금액을 뺀 금액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재해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재해 손실이 얼마라고 계산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손상된 재고와 손상 안 된 재고 두 가지를 내는데 일반적으로는 손상된 재고를 일반적으로 내는데 손상된 재고가 있으면 항상 판매가가 원가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판매가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처분 가치를 가지고. 근데 손상이 안 된 재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손상이 안 된 재고는 처분가가 얼마인지는 설명도 안 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손상된 재고는 처분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고 손상이 안 된 재고는 원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는 언제나 둘 중 작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저가법 평가할 때 둘 중 작은 걸로 하듯이 둘 중 작은 걸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손상된 재고와 손상 안 된 재고가 있어요. 또 이런 재고 말고도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손상 안 된 재고인데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 게 있어요.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태평양 상에서 갑자기 불이 확 치솟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뭐예요? 운송 중인 재고죠. 그렇죠? 운송 중인 재고도 손실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이렇게 빼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금액에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딱 계산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1,000원어치 있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한 500원이 남아있다. 그럼 나머지 500원이 재해 손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럼 보험을 들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보험금을 타게 되죠. 이렇게. 보험금을 타게 돼요. 자, 보험금을 타게 됐을 때 보험금을 600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손실이 500원인데 600원을 받았으니까 100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이걸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400원이다 그러면은 100원만큼이 이제 재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까지 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험금은 뭐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보험금이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아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매입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매입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매입이 얼마다. 또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출이 얼마다. 이렇게 주는 건 저쪽에 간평사 시험 문제예요. 네?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안 내요.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안 내고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매입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줘요.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현금주의 매입이 얼마인지를 줘요. 현금주의 매입이 얼마인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주의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주로 사오는 업체한테 지출한 현금이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현금주의 매입이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현금 매입이고 자, 현금 매입이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매입 채무를 결제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매입 채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의 결제, 채무의 현금 결제라는 게 있어요. 자, 매입 채무를 현금 결제하든 자, 현금으로 매입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 나갔다는 사실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금 매입과 매입 채무의 현금 결제는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회계 원리 같은 걸 공부하실 때부터 이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이 있어요. 자,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이 있는 거예요. 외상 매출이. 자,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자,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이 왜 같은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이제 회계적인 시각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에요. 제가 만들어내는 가장 훌륭한 예 중에 하나죠. 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가보면 편의점에 여기 카운터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편의점에는 카운터의 골목에 가보면 끝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대형 거울이 있어요. 대형 거울이 왜 있을까요? 우리를 도둑으로 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거울은 회계 처리용 거울이에요.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거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컵라면을 하나 이렇게 딱 들어요. 손으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 이렇게 딱 들죠. 자, 그러면 여기다 직원이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 회계 처리를 하죠? 일단 제품이 인도됐죠. 거기 제품의 인도 가득 됐잖아요. 그 다음에 보아하니 거지 같지는 않고 돈은 낼 것 같고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확실하잖아. 그럼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컵라면을 들자마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컵라면을 사자마자 들자마자 여기다가 매출 채권 여기다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컵라면을 들고 탁탁탁탁탁 걸어와서 여기 와서 돈을 낼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외상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를 매출 채권의 회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굳이 이렇게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컵라면 들고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회계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 사람이 들었을 때 회계 처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갔을 때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이 기간이 짧으면. 그럼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죠. 그런 걸 현금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돈을 받는 시점까지는 언제나 시간이 존재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단 1초라도. 그렇죠?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돈부터 먼저 내면 뭐예요? 선수금부터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건 아직 안 받았는데 일단 돈 받으세요. 내가 라면 사갈게요. 이러면은 돈부터 받으면 선수금 잡아야 되죠,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할 때 매번 할 때마다 이걸 회계 처리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를 그냥 회계 처리를 생략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상 매출이고 매출 채권의 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시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짧아야만 우리가 현금 매출로 기록하는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을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짧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건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회계 처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그만 회사는 뭐 매일매일 회계 처리할 거 뭐 있어요? 한 달씩 모아서 하면 되죠. 아니? 학원 같은 데서 이게 메가스타디 같은 데서 하거든요. 메가스타디. 스타디를 메가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메가스타디에서 거기 보면 수능 강사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들어오겠어요. 하루에 10,000명? 하루에 20,000명? 결제를 하루에 10,000명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매일매일 회계 처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때마다 10,000명이 순간적으로 막 1초마다 막 들어오잖아요. 1초마다 회계 처리한다고 해서요. 10,000번 하죠. 격리부집은 다 때려칠 거예요. 그러면 메가스타디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느냐? 한 달 동안 하나도 회계 처리하지 않다가
한 달 동안에 매출이 이만큼이 잡힐 거 아니겠어요, 명세로. 그럼 제일 마지막에 회계 처리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치를 모아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내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회사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같은 회계 기간 내에서는 그냥 정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뭐하러 했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금 매입과 외상 매입도 같은 거예요.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현금 매입이나 매입 채무의 현금 결제나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매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너무 짧아서 매입 채무를 기록하기 전에 그냥 회계처리를 생략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현금 매입이라고 얘기하나 매입 채무의 현금 결제라고 얘기하나 그건 중요한 의미가 아니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1월 1일 현재 매입 채무가 주어지고 자 4월 1일 현재 매입 채무가 주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뭘 계산한 거냐면 이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예?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T계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T계정법, 알겠죠? 그렇죠? T계정법. 내 마음대로 T 있잖아요. 자, 이 거지 같은 방법이에요. 네? T계정법. T계정법은 그 생각대로 T 있잖아요. 그거 SK텔레콤. SK텔레콤이 생각대로 T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놓고는 생각대로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T계정법은 죽어라고 생각대로 해도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 SK텔레콤에서 또 쇼를 하잖아요. 뭐 그거 뭐예요? 바비디 뭐 그거 하잖아요. 그거. 주문을 외워보는 거죠. 안 되니까 T계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레인 다 필요 없어요. 그지 같은 놈들. 월드스타 레인. 누가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월드스타라는 그런 법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분계법. 이 책에서는 분계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분계법. 분계법으로 할 거예요. 분계법. 자, 분계법으로 할 건데 이 분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제일 쉽다고 저는 믿지만 사실은 이 분계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그 현금흐름표 쪽에 가보시면은 뭘 하실 거냐면은 이런 방법을 할 거예요.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할 거예요.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 보낸다 법이에요. 법을 할 거예요. 세칭 이제 너나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분계법이 뭔지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흐름표를 먼저 공부하고 다시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일단 분계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계법은 나중에 현금흐름표에서 강의하게 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과 같은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입도 저렇게 계산한다면 매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매출도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가 제시돼요. 어떻게 자료가 제시되냐면 이렇게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현금 중인 매출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1월 1일 현재 매출 채권이 주어지고 4월 1일 현재 매출 채권이 주어지죠.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는 거냐면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점이 뭐죠? 자 이거예요. 자 기초재고는 제시가 돼요. 단기 매입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계산하죠? 매출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되죠. 이때 이 매출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료를 줘서 계산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계산하면 요 금액이 계산될 테니까 요 금액에다가 이제 손상이 된 재고, 손상 안 된 재고, 타처 보관 재고, 그 다음에 보험금 받은 것 빼면은 이제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딱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요걸 다 섞어서 내는 게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자, 거기는 예전엔 일부러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 모아놨는데 어디냐면은 336페이지 예제 5번만 하시면 객관식 문제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실제 시험에서도 336페이지처럼 그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35페이지에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림 7-5에 재해손실이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되죠.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한 거예요, 여기. 기말재고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했는데, 거기부터 쭉 뭐 어떤 것들을 가감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336페이지는 예제 5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해보세요. 자, 예제 5번을 갖고 직접 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5번을 가지고 직접 해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이제 기초재고에다가, 자, 당기 매입을 더하면, 이게 이제 매출원가 플러스, 자, 기말재고자산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36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5번에, 거기에 보시면, 가로 2번 자료가 되어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뭐라고 됐죠? 2009년 6월 27일 날 화재가 발생했다. 그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자료에 보면, 1월 1일 날 재고자산이 11만원이죠. 자, 요 금액이 얼마냐면, 요게 11만원이에요. 이렇게. 자, 단기 매입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죠?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것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총 이익률을 곱하겠죠. 그런데 매출총 이익률이 거기 자리에 보시면, 거기 가로 2번에 보면 매출총 이익률이 30%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30%를 곱함으로써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요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 기말재고자산이 얼마인지 계산될 거예요. 요게 6월 27일 현재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금액이. 자, 그러면 이 6월 27일 현재 재고자산만 계산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쭉 계산해서 빼기만 하면 재손실이 계산돼 나올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매입과 요 매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되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336페이지에 오면 가로 2번에 보면 매입과 관련된 자료가 매입 채무 5만원, 1월 1일 현재 5만원, 6월 27일 현재 7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입 채무 지급액이 80만원. 그 밑에 매입 할인이 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매입 채무가 있어요. 매입 채무가 1월 1일이 있고, 자, 6월 27일이 있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로 인한 현금 결제액이 있죠. 현금이 나간 금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매입 채무를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80만원의 지급이 있었죠. 지급이. 80만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었냐면은 매입 할인이 만원이 있었죠. 자, 매입 할인이 있는데, 자, 매입 할인이, 자, 만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기초에 5만원, 기말에 7만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분계법이 뭐냐면은, 자, 이제 분계를 해보는 거예요. 자, 분계를 할 때 우리는 물건을 사죠. 자,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분계를 하죠. 사변에 매입이라고 쓰죠. 물건을 사올 때. 자, 물건을 사올 때 물건을 사오는 방법은 현금을 주고 사든 외상으로 사든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현금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보고 일부는 외상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매입이 100원이었는데 자, 현금을 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금 매입이 뭐라 했어요? 매입 채무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매입 채무를 결제하는 건데 그걸 생략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준 거는 매입 채무를 결제한다고 한 걸 쓴 것이나 그냥 현금 매입한 것을 쓴 것이나 아무튼 돈 나간 것만 다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돈이 얼마 나가냐면 120원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자, 매입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건 발생주의로 계산한 매입이야. 올해 들어온 게 100원어치 샀다는 얘기죠. 돈은 얼마가 나가냐면 12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현금주의로 계산한 금액이고 이건 발생주의로 계산한 금액이야. 그 차이는 다 어디다 나타나냐면 매입 채무에 나타나요. 재무상태표가 별거 아니에요. 재무상태표가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손익계산서가 있고 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이 있다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이 뭐예요? 지금 매입이야. 그게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출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은 뭐냐? 이건 매입 채무죠. 그렇죠? 두 금액의 차이는 어디로 가 있어요? 현금으로 가 있다고 이게. 현금 어디에 있느냐? 현금 흐름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현금 흐름표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네팅하면 현금 흐름표 금액이 돼요. 요 세 가지 재무제표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본 변동표 걔는 쓰레기고 걔는 자본의 변동액을 그냥 쭉 쓴 것에 불과해요. 근데 현금 흐름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에 따라서 계산한 거고 이 손익계산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에 따라서 계산한 거예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 그러면 양면이 틀리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나면 거울 속에 있는 나나 거울 밖에 나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보면 거울 안에 내가 있어요. 거울 안에 있는 나도 나고 거울 밖에 나도 나고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거울 안에 있어요, 내가. 거울 밖에 내가 있어요.
현금 물음표를 이렇게 거울에 비추면 안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쫙 보여요. 아니 그거 바비디 부비 그 안에도 보여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현금 물음표에서 얘기할 거고, 자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두 개를 네팅하면 얘가 되고, 두 개를 네팅하면 얘가 되고, 두 개를 네팅하면 얘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매입, 현금, 그리고는 대차 잔액이 다 뭐냐? 매입 채무의 증가 또는 감소라고요. 그러면 매입 채무가 감소할 수도 있고 매입 채무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뭐냐 이거죠.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매입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현금이 나간 금액하고 매입 채무의 감소인지 증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만 갖다 쓰면 나머지는 매입일 거예요. 이게 뭘 이용한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잘 펴보면은 머리말 바로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재무상태 회계 또 다른 세계 이래갖고 그지 같은 세계가 있어요. 회계라는. 거기에서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등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대차평균의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차평균의 원리는 나머지를 다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잔액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매입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매입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매입 채무의 증가나 감소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여기다가 현금 나간 걸 쓰면 대차 잔액이 매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매입 채무가 5만 원에서 7만 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나기 위해서는 매입 채무 대변에 2만 원을 써야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간 게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80만 원의 현금이 나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매입이 82만 원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매입 할인은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고려하지 않아도 답이 같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 매입 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답을 썼어요. 얘 둘을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으로 갖다 썼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매입 할인을 고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입 할인은 뭐죠? 매입의 차감적 평가 규정이에요.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적 평가 규정이니까 매입의 반대편에 쓰여져야 된다고. 매입이 여기 있으면 매입 할인은 여기다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입 할인을 여기다 만 원이라고 썼다면 어차피 우리는 이 매입을 대차 잔액으로 맞출 거니까 이 매입이 얼마가 돼야 돼요? 83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쓰면은 저게 83만 원, 안 쓰면 82만 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써야 될 매입은 얼마냐면은 여기다 써야 될 매입은 순매입액을 쓰는 거예요. 매입에서 매출 할인 빼고 매입 할인 빼고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운임도 하고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매입은 다 뭐예요? 순매입액이에요. 순매입액. 순매입액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썼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요걸 매입 할인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금액은 총 매입액이 돼요. 여기다가 이걸 안 쓰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순매입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입 할인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답은 똑같아요. 근데 자료에서 주어졌는데 고려하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아, 이거 내 틀린 거 아닐까? 이 생각 하게 된다고, 초반에는. 그럼 고려하세요. 이거 고려하시면 이게 83만 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83만 원을 갖다 써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83만 원에다 이걸 빼서 갖다 써야 된다고, 항상. 항상 순매입액을 갖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썼어요? 82만 원을 썼죠? 82만 원을 썼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냥 분계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나중에 현금 흐름표에서 제가 강의할 건데, 현금 흐름표에 가보면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하는데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방법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강의를 들어서 2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와, 이게 뭐 다른 건 없을까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들어보고 아, 저거였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방법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2년은 금세 흘러가거든요. 순식간에. 자, 이게 뭐 말하시면 돼요? 자, 매입을 쓰고 반대편에 현금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기법은 나중에 현금 흐름표에서 가면 그냥 순식간에 해요. 다 보자마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지금 현금 흐름표 기법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여기다가 매입을 쓰시고 여기다가 현금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대변에 쓰는 거고 여기서 매입 채무의 증가를 대변에 쓴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주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회계 원리를 공부 안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회계 원리에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대변인지 차변인지는 정확히 구분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회계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 무슨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를 해보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정쩡하게 하고 오니까 중급 회계에서 어려워 죽겠는 거예요. 옛날에 종합반할 때 어떤 수험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 이거 다 근거 없는 소문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중급 회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제가 회계 원리는 잘했냐고. 회계 원리는 친구들이 그랬대요. 일주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차변 대변도 잘 솔직한 얘기로 차변 대변도 잘 구분이 안 돼가지 그랬더니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차변 대변도 헷갈려 죽겠는데 여기서 수익 인식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냐고. 그랬더니만 전 어떡하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울지 말아요. 아니 왜 우냐고. 지금이라도 다시 잘하면 되지. 그거 뭐 울 일이냐고. 울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잘하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회계 중급 회계 지금에서 다시 회계 원리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중급 회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 원리의 그 부분을 또 찾아서 또 공부해보고 이러라고. 그러면 될까요?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걔가 울면서 나가잖아요. 이게 소문이 난 거죠. 누가 질문을 물으러 오면 울린다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질문만 하면 사람들 울린다는 거예요. 저는 울린 적 없어요. 혼자 울었다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제 강의를 또 들으러 왔어요. 중급 회계 강의를 들으러 와서 공부 잘 하냐고 그랬더니만 아니 제가 근데 중급 회계 왜 듣냐고 옛날에 해놓고 그랬는데 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보려고 다시 한번 듣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게다가 밥도 사줬어요. 그거 뭐더라? 그 있어요. 그 버섯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화곡동에 있고 유명한 버섯찌개. 안 먹어봐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그 학생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예요. 내가 언제 올렸다고. 자,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대변에 쓰는 거예요. 매입 채무가 감소하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중급회계를 들으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 채무의 증가 감소만 쓰면은 뭐예요? 현금을 쓰면 대차 잔액이 뭐예요? 매입이에요. 자, 여기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이런 게 있을 때 고려해도 좋고 고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차피 답은 똑같은 거니까.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회계 원리 시절에 원래 그런 거 없어도 되는데, 예? 그거를 매입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한다고 별짓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게 구분된 거예요. 원래는 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을 샀을 때 차변에 매입,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지만 이 물건이 반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품됐다고 생각했을 때 매입 채무죠. 이게 반품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매입 채무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요? 매입 환출 이렇게 써버리죠. 그렇죠? 매입 환출이라고 왜 써요? 회사가 쓰기로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매입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입 계정을 자꾸 분할했기 때문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게 생겨난 것이지 매입 계정을 분할 안 했다면 안 생겨난 거잖아요. 분할하느냐 분할하지 않느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중급회계부터는 사실 분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순매입액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순매입액만 우리가 고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답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걸 고려하면 여기는 뭐가 되죠? 총매입액.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편한 대로. 자, 그러면 매입이 그렇다면 매출도 그렇겠죠. 매출은 그걸 거꾸로 한 거잖아요. 매출을 거꾸로 하게 되면 매출, 물건을 팔았죠. 물건을 팔면 돈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돈 들어온 것과 물건 판 것과의 차이는 어디 있겠어요? 매출 채권이 증가하든 매출 채권이 감소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매출 채권이 증가할 수도 있고, 매출 채권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뭐냐?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써게 되면 대차 잔액으로서 매출을 딱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법을 하게 되면 T계정 같은 복잡한 걸 그리지 않아도 돼요. 명심하셔야 될 거는 T계정이 아주 쓰레기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T계정을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원리 시절부터 우리는 T계정을 그리면서 대차를 맞춰나가죠. 그리고 복식부기에서 이런 사기를 치잖아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복식부기에서 항상 맞는 것이고, 그래서 복식부기는 자동 오류 검증 기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T계정법으로 풀면 사람들은 안 틀릴 거라는 확신에 차게 돼요. 하지만 답은 여전히 틀리잖아요. 아니, T계정법이 자동 오류 검증 기능이 있으려면 우리가 T계정을 그래서 답을 막 계산하고 있는데 답이 틀리면 개새끼가 한 마리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엑셀을 하다가 잘못하면 개새끼가 한 마리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 개를 못 만났군요. 개새끼가 막 뛰쳐나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죠. 개를 죽여버리든가, 성대 수술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사면 개가 끼어서 와요. 엑셀을 프로그램에 깔면 개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개를 죽여버리죠. 집도 없애버리고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T계정법을 할 때 개새끼는커녕 아무것도 안 넣어요. 경고음도 안 일리잖아요.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자동 오류 검증 기능이 된다는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가 복식부기 안 한 적 있어요? 왜 엘론 사태는 왜 터진 거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우그룹이나 기아차 이런데 왜 분식회계가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생기죠?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꼭 망할 때만 되면 분식회계가 생기죠. 왜 그랬겠어요? 복식부기는 자동 오류 검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있다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람들을 쇠뇌시켜 온 거예요. 이 회계도 일종의 종교 같아서 쇠뇌시켜 온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T계정법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T계정법이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SK텔레콤도 T계정법을 사용한 거잖아요. 생각대로 T. 안 되니까 주문도 외워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죽어라고 해보세요. 쇼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쇼를 하죠. 다른 강사들은 T계정법을 하는 동안 저는 쇼를 해요. 네? 아직 17마일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구나. 17마일을 가야지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줘야 되나? 아니, SK텔레콤, 그 다음에 또 뭐지? KTF, 예? LG텔레콤, 이게 있잖아요. 이게 T로 가지잖아요, 전부 다. T계정법으로. 우리는 쇼를 한다니까요. 이들은 17마일 주잖아요, 이게. 그럼 답은 언제 나오냐? 17마일 가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17마일 가기 전에 종이 쳐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대부분의 강사들은 다 SK텔레콤의 T계정법에 이게 휩싸여 있다고. 저는 쇼의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KTF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SK텔레콤 다 버리시고, 예? 예? 거기서 뭐 장동건이 좋다고, 무슨 뭐 비가 좋다고, 그거 사지 마세요. 예, 그런 남의 남자예요, 다. 이때 남이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336페이지 보면 매출채권이 19만에서 16만으로 3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자, 매출채권이 3만원이 줄어들면 여기다 쓰면 줄어들죠, 이렇게. 그렇죠? 줄어들면 여기, 늘어나면 여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매출채권 횟수액이 130만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다가 매출채권 횟수액이 130만원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대차 맞추는 잔액이 여기다 써지겠죠? 127만원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매출 할인에 관한 자료가 있으니까 매출 할인을 고려하고 싶으면 여기다 써야 되죠, 매출 할인을. 매출 할인을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다 쓴 금액이 알파라면 알파만큼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언제나 대차 잔액을 갖다 쓸 거니까. 그러면 이 매출 할인을 여기다 쓰게 되면 이 금액은 총 매출액이 되고 여기다가 매출 할인을 안 쓰게 되면 얘는 순 매출액이 돼요. 우리는 여기다 써야 될 이 매출액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순 매출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재무회계에서는 중급회계 이상부터는 순 매출액, 순 매입액만 중요한 거예요. 자료를 아무리 분리해서 준다 하더라도
항상 순액으로만 계산해야 돼요. 이게 총 매출액, 총 매입액은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언제나 순 매출액을 쓰면 되니까 127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1- 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기말재고산이 계산돼 나오는 거예요. 6월 27년자로. 그게 337페이지에 가보시면 그게 어디 돼 있냐면은 재손실에 가면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화재전 재고 금액이 나와있죠. 41,000원이라고. 재고 금액이 41,000원이라고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써보시면 돼요. 뭘 쓰냐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가로 1번 자료에 나와있죠. 가로 1번 자료에. 재고산이 다 소실됐는데 손상된 재고산의 처분 가치는 5,000원이다. 손상된 재고산의 처분 가치가 5,000원이에요. 이렇게 이만큼은 팔면은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건 손실이 아니죠. 자, 손상이 안 된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게 원가가 4,000원이죠. 자, 원가만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원가만큼 손상되지 않은 건.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이제 보험에 가입했죠.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타기 전에 손실에 걸고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뭐였어요?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가로 2번 제일 끝에 보면 뭐가 또 하나 있죠? 운송상품이 있잖아요. 운송 중인 재고가 있다고요. 운송 중인 재고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중인 운송상품이니까 그 운송상품은 우리 재고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이미 선적됐으니까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고예요. 그래서 우리 재고 자 15,000원만큼이 손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걸 빼게 되면 자 이제 17,000원이 이렇게 손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제일 끝에 보면 손실액이 17,000원이죠. 자 그런데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가로 3번에 보험금으로 12,000원의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이상하네. 예. 뭘 물어본 거예요? 제 손실을 계산을 했는데. 자, 보험금 수령 전 재고 손실이 17,000원인데, 거기다 12,000원의 보험금을 받았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5,000원의 손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보험금을 얼마를 탔느냐? 보험금을 2만원을 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17,000원의 손실인데 2만원을 탔으니까 3,000원이 보험 차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죠. 방화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 이 문제 예제 5번 하나 정도만 푸실 줄 알면 객관식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푸실 수 있어요. 이게. 자, 이제 337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소매제고법이 있어요. 자, 이제 소매제고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죠. 자, 소매제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전부 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재고산의 종류별로 하는 거예요. 종류별로 하는 거니까 자 이마트 같은 데서 뭘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자도 팔고 그 다음에 거기 채소도 팔아요. 상추도 팔죠. 상추도. 그 다음에 두부도 팔아요.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 팔아요. 이걸 팔 때 이 감자도 종류별로 하는 거예요. 종류별로. 감자도 강원도 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 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강원도 감자에도 또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저기 인제 감자, 저기 뭐 평창의 감자, 뭐 이 원주의 감자, 뭐 이렇게 감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인제 감자는 또 있죠, 이렇게. 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김씨가 만든 거에도 이게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이잖아요. 이 상등품 중에서도 이게 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걸 하나별로 이걸 하나씩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트에 겨우 취직을 했어요. 이 취직이 어려운 시대에. 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재고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둬라. 그런 뜻이에요. 못하겠죠,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이놈의 이마트는 뭐 수시로 재고자산이 막 팔리고 사오고 정신없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이마트 같은 데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는 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업체는 다른 방법을 허용해줬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소매제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걸 생각하죠. 자, 원가가 있어요. 원가가. 자, 그 다음에 매가가 있어요. 매가가. 자, 원가가 있고 매가가 있어요. 매가는 판매가예요. 자, 원가는 이제 사온 가격이고 뒤에 가보시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어디 보시면 되면 338페이지에 오면은 자, 소매제고법의 기초에 보면 그림 7-6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림 7-6에서는 취득 원가로 볼 때, 자, 원가 입장에서 볼 때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은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형이 될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판매가로 계산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판매가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기초재고전에 판매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단기 매입의 판매가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판매가는 매출일 거 아니겠어요. 자, 기말재고산의 판매가가 있겠죠. 자, 원가를 기준으로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판매가를 기준으로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판매하는 것과 사오는 것은 1대1 대응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재고자산별로. 그러니까 사오는 가격, 판매할 가격, 사오는 가격, 판매할 가격이 있을 테니까 이게 대칭관계를 딱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등식이 딱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로도 성립하고 매가로도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매제고법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의 종류 또는 상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말고 다 묶어버리잖아요. 감자는 감자, 아까 이제 감자에 무슨 끝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자는 다 감자를 다 묶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감자만 묶으면 그래도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매제고법에서는 감자와 고구마와 채소와 상추와 고등어를 다 섞어요. 어차피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씩 취득원가주의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직원들을 자꾸 때려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하자는 거예요, 대충. 대충 하자는데 뭐를 못 섞겠어요? 고등어와 감자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다 섞어버려요. 그게 소매제고법이에요.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섞을 때 감자하고 LCD 텔레비전을 섞으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적어도 그 밑에 그 마트 있잖아요, 마트. 그 생선 팔고 이런데 거기는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별 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자제품 매장 가서는 거기는 별도로 선입선 출력을 하면 돼요. LCD 텔레비전 파는 데 이런 데는. 그래서 다 묶어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회사가 사온 모든 재고자산의 원가예요. 판매 가능 상품의 원가예요. 요거는 판매 가능 상품의 판매가예요. 그렇죠? 1년 동안에 판매 가능 상품의 판매가와 판매 가능 상품의 원가의 이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이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가율. 그렇죠? 제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말고 1년 동안 이마트에서 팔았던 모든 물건들의 판매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가도 계산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면 원가율이 돼요. 이 원가율이 기말재고산의 원가와 매가에도 동일하게 성립할 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가율을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기말재고산의 원가가 이렇게 딱 계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기말재고산의 매가를 계산하는 게 제일 먼저. 기말재고산의 판매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원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곱해서 요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시험에서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티계정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얘기했죠. 걔는 마법을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티계정법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만 하세요. 언제나 재고사에 관한 산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예요. 원가 쪽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매가 쪽이나 원가 쪽이나 판매가와 원가가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걸 원가로 쓰고 판매가로 쓰기만 하면 되죠. 시험에서 얘 자료 다 줘요.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얼마 다 준다고 이게. 그러면 산식을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다 써놓으면 1번을 계산할 수 있고 2번을 계산할 수 있고 두 개를 곱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산식만 잘 세워놓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자, 그런데 이마트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을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를 해요. 밑에 보면 그림 7-7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나와있잖아요. 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이마트를 갔어요. 자,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에 보면 거기 회초밥을 팔아요. 초밥을. 초밥 팔아요. 초밥을 파는데 여기다 이제 바코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얼마 이렇게 붙여. 처음에 한 10,000원 붙여놔요. 근데 제가 한 5시쯤 갔는데 보니까 한 3시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2시 반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가격을 내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이거 가격 언제 내려요? 그럼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뭐 한참 남은 게 아니라 지금 3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3시간이 다 되니까 5,000원 내리셔야 되잖아요. 왜요? 이러길래. 아니, 5,000원 내리면 사게요. 20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0분 동안 제가 돌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3시간 아니에요. 그러는 거죠. 3시간이잖아요. 그랬더니만 아니에요. 규정이 바뀌어서 4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이게 다 쌓여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가격을 이렇게 내린다고요. 왜냐면 생선이 조금씩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가격을 내려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가격을 내린다고요. 그럼 그냥 안 팔리잖아요. 팔리겠어요, 이게? 안 팔려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선도가 더 점점 안 팔려요. 나한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얘를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물을 좀 뿌리고 바코드를 다시 붙여요. 그래서 다시 10,000원을 붙여놔요. 이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씩 9시 뉴스 나오잖아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딱 하면서 아니 왜 이따 짓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만 한 그런 거 아닌데. 저기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항의하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의 특징은 뭐냐면 가격을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요. 그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는 거를 가격 인상, 가격 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죠. 최초의 가격을 정해놨어요. 최초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격을 일단 내리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렇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자, 고등어 한 마리에 3,000원인데 한 6시, 9시쯤 되면은 들잖아요. 우리 마이크 들고 3마리에 3,000원입니다. 그러면 줄을 쫙 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격 인하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이게 올라가요. 이게. 그때 안 팔리면 다음날 이제 물을 좀 뿌리고 가격을 다시 올리잖아요. 올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을 내리죠. 그래,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인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격이 다시 인하됐다가 다시 올라갈 때 원래 가격까지 올라가는 걸 인하 취소.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걸 인상.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걸 인상 취소. 얘를 다시 인하 취소, 인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하지만 그런 건 우리 보러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요. 인상 얼마, 인상 취소 얼마. 그러면 자, 인상이 있고 인상 취소가 있죠. 취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요건 인상이라고 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원래 가격까지가 인상 취소니까 인상에서 인상 취소를 뺀 금액은 절대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상에서 인상 취소를 뺀 금액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인상에서 인상 취소를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하 취소를 뺀 것도 있겠죠? 이 인하 취소를 뺀 것도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매제곱법을 사용할 때는 인상과 인상 취소를 따로따로 고려하지 않고 인상에서 인상 취소를 뺀 순액으로만 고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인상이기 얼마인가 순인하이기 얼마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인상, 순인하만 고려하면 되는데 순인상, 순인하라는 게 뭐야? 순인상은 가격을 올렸다는 뜻이고 순인하는 가격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판매 가능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기초재고자산의 판매가에다가 단기 매입의 판매가를 더한 다음에 1년 동안에 걸쳐서 가격을 올린 형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걸 가격의 순인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내렸겠죠? 그걸 우리가 순인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인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초재고에다 단기 매입을 더하고 순인상을 더하고 순인하를 빼게 되면 자, 요만큼을 빼게 되면 요만큼의 판매 가능 상품의 판매가가 돼요. 그렇죠? 이 판매 가능 상품의 판매가는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매출 플러스 자, 기말재고자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하면 돼요? 얘를 제일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원가율은 판매 가능 상품의 판매가분의 판매 가능 상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이게 원가율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원가를 곱하게 되면 기말재고자산 원가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산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산식만 기억하면 뭐든지 다 돼요. 산식에서 원가의 산식은 다 아실 거예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자산. 자, 매가의 원가도 똑같은 거죠. 매가의 산식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가격의 인상과 가격의 인하가 있는 거예요. 금액들을 전부 다 판매가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매출원가 대신 여기 매출이라고 쓰여진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해보죠. 뒤에 가보시면 자, 어디냐면 340페이지 오면 예제 6번 있어요. 자, 예제 6번을 보시면 자, 예제 6번을 보시면 거기 그 소매제곱법이 있죠. 자, 소매제곱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일 먼저 이 산식을 일단 써놓으세요. 산식을 써놓는 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산식을 하나 써놓으시면 그 써놓으신 산식을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원가 쪽에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기초재고에다가 자, 단기 매입을 더했죠. 그러면 뭐가 되죠? 자,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매가가 있죠. 매가도 역시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매가는 가격이 인상되기도 하고 가격이 인하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순인상이라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순인하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죠? 가격의 인상, 가격의 인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은, 자, 매출 플러스, 자,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등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등식만 쓰시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이 등식을 못 쓰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매가 쪽에서 가격의 인상과 가격의 인하가 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마트 한번 견습을 가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이마트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피부가 확 느껴져요. 회계는 생활이에요. 우리 온 세상이 다 회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써보세요. 340페이지 원가를 보세요. 원가 기초재고 얼마죠? 6만 원이에요. 6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단기 매입이 돼 있죠. 단기 매입 얼마죠?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쓰시면 돼요. 있는 대로만. 자 매가 쪽을 보세요. 매가 쪽을 보시면 기초재고가 10만 원이죠. 기초재고가 10만 원인가요? 자 단기 매입이 얼마예요? 단기 매입이 75만 원이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인상이 있고 인상 취소가 있어요. 두 금액의 차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에서 인상 취소를 빼게 되면 4만 원이죠. 4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인하에서 인하 취소를 빼게 되면 만 원이죠. 2만 원에서 만 원을 뺐으니까 2만 원이잖아요. 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 돼요? 77만 원이죠. 그렇죠? 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산식만 써놓고 있는 금액만 갖다 썼잖아요. 이제 답을 다 계산했죠. 그렇죠? 답을 다 계산했어요. 자, 이 기말재고선의 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겠죠? 계산을 하면. 자, 요 금액이 얼마냐면은 그 341 빼기 요구사항 1번에 해답의 가로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11만 원이라는 게 계산돼요. 11만 원 이렇게 계산된다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원가를 곱하면 돼요. 그럼 이 11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요 금액에다가 원가를 곱하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원가율을 곱하면 되죠. 원가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 원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모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4가지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에요.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요. 자,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라는 것은 평균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평균을 냈느냐라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는 뭘 평균 냈다고 보는 거냐면은 재고층을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선입선출, 후입선출을 갈 때 이제 재고층을 구분하는데 재고층을 구분한다는 것은 언제 사온 재고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마트에서는 언제 사온 재고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에 또 수도 없이 사고 팔고 하는 판에 이거 언제 산 거야? 2시 35분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고층을 단기 사온 재고자산을 가지고 재고층을 구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층은 뭘로만 구분하면 딱 2가지로만 구분이 돼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 딱 2가지로만. 그래서 이 기초재고자산과 단기 매입은 딱 2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란 건 뭐냐면은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원가율을 평균 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되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등식의 왼편이 판매 가능 상품의 판매가잖아요.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의 원가예요. 자, 요거를 그냥 직접 계산하는 걸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에서는 자,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박스분에 위에 있는 파란색 박스를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이 원가 계산에 다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라고 얘기한다. 거기는 뭐 해답에 있는 건 그냥 산식으로 쭉 써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원가율을 계산할 때는 등식의 왼편이 판매 가능 상품들이에요. 등식의 왼편에 있는 걸 가지고 원가율을 계산한다고. 자, 등식의 왼편에 있는 요거분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뭐냐면 평균원가 소매제곱법. 그 비율만 계산하면 그 비율이 63.6%가 나온다는 거니까 11만 원에다가 63.6%를 곱하게 되면 기말재고자산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저가주의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가주의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라는 것은 자, 이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이제 63.6%니까 이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은 11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원가율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을 계산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원가율을 계산할 때 이 원가율이 이렇게 되죠.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플러스 인상 마이너스 인하 이렇게 계산된 거잖아요. 여기다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계산된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등식의 왼편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저가주의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을 저가법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자, 저가주의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이요. 이걸 다른 말로 전통적 소매제곱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전통적 소매제거법. 그래서 문제에서 전통적 소매제거법이라고 써주면 이 방법이라는 걸 그냥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원가를 계산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원가 금액이 저가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작아야지만 저가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저가주의란 낮게 계산한 걸 저가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방법보다 금액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저가주의예요. 그럼 저가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1만 원이라고 하는 기말재고 사는 원가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원가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원가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금액이 작게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이 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금액,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여야지만 원가율이 줄어든다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자는 사온 금액이라고. 걔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모를 늘려야 된다고. 자, 분모를 늘릴 때 어떤 방법으로 늘릴 것인가 하는 건데 다르게 쓸 건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뺄 때, 요 빼는 금액을 안 빼기로 하는 거예요. 순이나액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저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설명이 구절절이 많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뭐 책들마다 설명이 조금씩 틀린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여기서 그냥 이런 얘기만 하면 돼요. 저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순이나액을 고려하지 않는 게 무조건 원가 계산에서.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할 때 이 순이나액을 얘가 등식의 좌변에 있었던 애잖아요. 얘를 변절시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변절시키는 거예요. 이걸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뉴라이트라고 있잖아요. 저기 뭐 있잖아요. 그 왜 뉴라이트인지 모르세요? 뉴라이트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좌익 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뉴라이트예요. 모르는군요. 이런 거까지 설명해줘요. 뉴라이트에 있는 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좌익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 좌익운동의 나쁨을 깨닫고 우익으로 변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병대보다 더 극우주의자들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익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좌익운동하는 결점을 막아야 돼요. 내가 남한에 있었어요. 이게 다 적화됐어요. 김정일 지도자 정치가 다 통일했어요. 그렇다고 쳐요. 자, 저는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익운동을 시작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돼요? 북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뉴라이트예요. 뉴자가 들어가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보러, 야, 저 사람 빨갱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가끔씩 빨갱이기도 하고, 가끔씩 파랭이기도 하고, 저는 회색 분자예요. 저는 우익도 좋고 좌익도 좋아요. 텔레비전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재미난 지지지 이런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건 좋은데 아무튼 이 순이나라는 걸 변절시켜서 우변으로 넘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등식을 이 원가를 계산할 때 순이나액을 무조건 고려하지 않으면 저가주의가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이나액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조건 저가주의예요. 그냥 외우세요. 왜 외우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얘를 왜 빼야지? 왜 저가주의가 되냐? 왜 빼는 이유가 뭐냐?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를 스터디방에 모여갖고 앉아서 스터디를 하고 앉았어요. 쇼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지 연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어요. 순이나액을 고려하지 않는 거는 저가주의예요. 그냥. 외우는 게 가끔은 편할 때가 있어요. 예? 자, 그게 이제 저가주의죠. 따라서 저가주의에서는 요거만 고려하지 않으면 저가주의가 돼요. 원가를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선입선출법이 있고, 자, 후입선출법이 있죠. 자, 후입선출법 사용할 수 있겠어요? 물론 기준에는 아무 얘기도 없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소매작업법만 할 수 있겠어요? 소매작업법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에서 한다는데 반항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출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후입선출법을 한다고.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싫어요, 난. 이러면, 예, 합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주어져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이 되려면, 먼저 산 게 먼저 팔리거나,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고층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분할 때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재고와 단기매입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선입선출은, 기초재고가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단기매입은, 후입선출은 단기매입이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서는, 기초재고사는 무조건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재고사로 남아있는 이 금액은 단기 매입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1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단기 매입에 관한 원가율을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자, 매입 원가는 어떻게 곱하겠어요? 원가율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율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에 대한 원가율을 이렇게 하나 계산하고 단기 매입에 대한 원가율을 이렇게 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순인상과 순인하를 어딘가에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인상과 순인하는 어디로 보내냐면 단기 매입으로 보내요. 이렇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순인상과 순인하가 가격을 올리고 내린 거예요. 가격을 올리고 내린 것은 기초재고에도 올리고 내렸겠지만 단기 매입에도 올리고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과 가격 인하는 기초재고분과 단기 매입분으로 쪼개야 된다고 원래. 그런데 안 쪼개요. 안 쪼갠다고요? 안 쪼개고 순인상과 순인하는 무조건 단기 매입분에서만 발생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이마트를 갔다 와봐야 알아요. 이마트는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의 특징은 물건들이 무진장 빨리 팔려요. 무진장 빨리 팔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비교해보면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비교하면 단기 매입이 기초재고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사온 건 오후에다 팔고 오후에 사온 건 밤에다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초재고가 1억이면 단기 매입이 얼마겠어요? 2천억일지도 모르죠. 그러면 순인상 순이하를 2천억분의 1억으로 나눠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중요성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순인상과 순인하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보면 나눌 이유가 있죠. 10만원, 75만원이니까. 실제로는 10만원, 75만원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10만원, 7억 5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합쳐있는 3만원을 나눠봤자 여기로 가는 건 뭐예요? 29,990원. 여기는 10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금액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과 인하는 무조건 단기 매입분에서만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으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기초매입과 단기 매입으로 구분하고 나면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서는 다 단기 매입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후입선출 소매재고법은 이렇게 나눠야 되죠. 후입선출 소매재고법은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기초재고는 무조건 남아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초재고분이 일단 남아있죠. 기초재고분이 얼마예요? 매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기말재고산의 매가는 11만 원이니까 만 원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만 원은 단기 매입분이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후입선출법에서는 이 11만 원이 단기 매입한 거에 먼저 팔렸으니까 여기는 이 기초재고자산이 기말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도 더 남는 금액은 단기에 산 걸 거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원가를 곱하면 돼요. 기초재고 원가율, 단기 매입 원가를 곱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회사가 이걸 계산한다고 했어요. 뭘 계산하냐면은 저가주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평균원가법에서만 저가주의가 있는 것이 아닐 테고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에도 당연히 저가법이 있을 거예요. 저가주의를 적용하면 항상 뭐가 돼요? 순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 원가율 계산에서 순인하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조건 저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가주의를 평균원가 소매재고법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 낸 적은 없는데 작년도 회계사 2차 시험 문제에서 처음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서 저가주의다 이러고 문제를 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가주의는 항상 뭐죠? 저가주의는 항상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하액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순인하액을 변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뉴레프트로, 뉴라이트로. 그러면 돼요.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원가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간단한 형태가 있는 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런 간단한 형태는 시험에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탈하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쟤는 안 내 이래버리면 허탈하죠. 실제 시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수한 항목이 고려가 되어 있는데 그 특수한 항목을 고려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요. 특수한 항목들이 뭐가 있느냐? 343페이지에 보면 그림 7-8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거기 있는 원가율 산식의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이게 있죠? 그걸 외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잊으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림 7-8 어떻게 하느냐? 잊는다. 깨끗이 이제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다 외워서 하려면 안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고려될 사항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매입 할인이 있어요. 매입이 있고, 자, 이제 매출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운임도 있고, 애누리도 있고, 자, 할인도 있고, 또 환입도 있어요. 물론 이제 환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 매입의 평가 계정, 매출의 평가 계정이 있다고요. 있을 때, 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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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매출운임은 뭐야? 매출운임은 물류비용이에요. 얘는 매출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쓸 때, 매출 쓰고 그 밑에 매출원가를 쓰고, 그럼 매출 총이익 계산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매출운임 같은 물류원가는 이 매출 총이익 밑에다가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우리는 원가율 계산이라고 할 때 원가율이란 매출과 매출원가의 비율을 우리가 원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출이나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건 어떠한 경우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예? 따라서 우리는 이 7개, 8개 중에서 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뭐만 고려 대상이냐? 요 매출에 쓰여질 금액, 여기 매출원가에 쓰여질 금액만 고려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고려될 것이 뭐였어요? 매출의 평가계정들이 여기다 고려될 테고, 여기는 매출원가라는 거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원, 기말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매입의 평가계정들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순매입액이라니까요. 순매입액, 순매출액만 고려하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됐을 때 이 매입이란 순매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순매입액, 순매출액. 얘는 순매입액, 얘는 뭐예요? 순매출액. 얘는 순매입액.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계정들이 있다고 할 때, 이런 계정들이 나오면, 부가적 평가정은 더하기만 하면 돼요. 차감적 평가정은 뭐 하면 되죠?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 항목에. 좀 이따가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 빼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매입과 매출 관련된 계정들, 그 평가 계정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순매입액을 계산한다, 순매출을 계산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대체 어려운 게 도대체 뭔가?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비정상파손, 정상파손, 종업원 할인이에요. 그럼 비정상파손, 정상파손, 종업원 할인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격을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기초재고에다가, 자, 단기 매입을 더하면, 자, 기초재고에다가 자, 단기 매입을 더해요. 자, 그러면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가격을 내리기도 하죠. 순인상, 순인하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얘가. 원가, 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정상파손, 비정상파손, 종업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정상파손이 있고, 자, 비정상파손이 있죠? 자, 종업원 할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상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제 이제 얘기 안 했지만, 간모 손실에는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그걸 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 그러고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은 약간 틀린 거예요, 성격적으로. 자, 정상파손과 비정상파손과 종업원이 있어요. 자, 정상파손은 정상 간모 손실을 말하자면, 그러면 정상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발생하는 것이 정상파손이에요. 늘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다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생각하면 뭐 좀 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물건을 100개를 파는데 이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상과 비정상을 지금 구분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정상과 비정상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보세요. 자,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팔아요. 100개를 파는데 100개를 팔 때 얼마를 파는 거냐면은
그 100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제 개당 100원에 팔아서 10,000원어치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생각해서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더운 여름날. 근데 이제 종업원한테 더운 여름날 이 100개를 팔아라고 줬다고 할 때 회사의 목표는 10,000원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업원이 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5개를 먹어요. 아이스크림 5개를 먹는 거예요? 그 사장은 알고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사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은 95개밖에 못 판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물건값을 얼마로 정해야 되죠? 100 얼마로 정해야 되죠? 100원으로 하게 되면 매출이 9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9,500원밖에. 이런 걸 정상파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보는 만큼을 매출 가격에다 이미 반영시켜 놓는다고. 자, 비정상파손은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종업원 할인을 생각해보세요. 종업원 할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종업원이 물건을 사게 되면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전자 직원이 LG전자 텔레비전을 산다고 해보세요. LCD 텔레비전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예요. 근데 5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사려고 하는데 LG전자에 가서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부장님, 저 텔레비전 하나 살려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 500만 원이야. 저예요. 그 500만 원. 그 뭐가 됐어요? 뭐 이 거지 같은 회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회계를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막 설득하는 거죠. 너 미쳤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정신 좀 차려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하는 거죠. 알았어. 그러면 공부해. 그러면 1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은 충격을 받죠. 아니 저예요. 그래 10만 원. 무슨 생각했어요 직원은. 내가 학원에 다니니까 학원 강의를 들으면 무료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종업원 할인이에요. 은행원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저 젊었을 시절에는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은행 다니는 애가 있어요. 국민은행. 그 무이자로 한 3천만 원 빌려요. 5천만 원 빌려요. 그래서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왜 니네들은 왜 그렇게 공짜로 빌려가? 걔가 저한테 딱 한마디 더군요. 그럼 너도 은행원 해. 그때 딱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은행원을 하게 되면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은행원이 됐을 때 무이자로 빌린 것에 대해서 분개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은행이 아직도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죠? 거의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LG전자 텔레비전, LG 직원이 LG전자 텔레비전 사면 싸게 줘야지 당연히. 제가 받으면 그 나쁜 놈들이죠. 어디나 자기 회사 직원들은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이 종업원 할인이에요.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상파손과 종업원 할인은 회사가 미리 예측을 해놓고 매출액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파손은 그걸 예측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가율 계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판매가는 사업의 판매가를 줄이는 거예요. 왜 줄여요? 아, 정상파손이 되면 좀 파손이 됐으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정상 파손이 돼도 다운시켜야 되는 거죠. 판매한 상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자, 정상 파손도 그렇고 비정상 파손도 그렇고 자, 정상 파손도 그렇고 자, 종업원 할인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판매가나 상품의 판매가를 다 줄인다고요. 생각해보세요. 파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건이 좀 상한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계속. 종업원 할인이 되게 되면 물건이 상한지는 않았지만 종업원에게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뭐가 되냐면 물건판 매출 플러스 기말재고자산 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원가 쪽에서도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자, 비정상 파손 마이너스 정상. 뭐 이거는 이제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가 쪽에서는 종업원 할인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종업원한테 싸게 해준 것이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사원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다 쳐요.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 안 주어져요, 절대로 여기는. 그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 때
원가율을 계산할 때 원가율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식의 왼편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등식의 원편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등식을 계산해보면 등식이 이렇게 돼버려요. 등식이 이렇게, 아니 결론만 얘기해도 결론만. 등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식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정상 파손만 등식의 왼편에 있어요. 얘가 왜 왼편에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비정상 파손이 등식의 왼편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원가율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요것분의 요것이 원가율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비정상 파손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원가율은 등식의 왼편만을 가지고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등식의 왼편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겠어요? 왜 비정상 파손은 이렇게 원가율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서 얘네 둘은 왜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건데 사실 저는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고 저거를. 그리고 스타디를 조직해요.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저걸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강의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강의를 백날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수험생이 제 강의를 듣고는 저 얘기를 들었는데 강의를 하는데 뭐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강의를 들으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섭렵을 하는 거죠, 세상을. 다른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거예요. 저걸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를. 그 사람이 3시간 동안 강의하더라는 거예요. 저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좋아요. 3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우리에겐 시간이 1분 40초밖에 없다는 걸 잘 모르고. 자, 다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제 강의를 들으러 왔대요. 제 객관식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주르륵 계속 흘리고 있으면 되는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다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 강의 한마디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북 분단 상태에 있었어요. 남쪽이 이렇게 남북이 분단 상태에 있었어요. 남과 북이. 그렇죠? 이 남쪽은 오랫동안 우익의 세상이었죠. 그렇죠? 우익들만 있었잖아요. 네? 자, 저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가리지 않아요. 저는 사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니까 뭐 가끔은 빨갱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파랭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파시스트로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겠지만 가끔은 히틀러, 가끔은 김정일 이렇게 보이겠지만 저는 사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반국가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무정부주의자예요. 반정부주의자고. 저는 무조건 반정부예요.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어요. 다 반정부예요. 자, 아무튼 나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익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익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은 고초를 받고 이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문구정부 할아버지가 뭐 빨치산이라고 빨치산 운동했다고 갖고 뭐 기부 많이 했는데 그 뭐 지만 원인가 뭐 그지 같은 놈은 저거는 무슨 뭐 좌익 빨갱이 운동이다 뭐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귀신은 다 뭐 하나 모르겠네. 그런 것도 안 잡아. 자, 그런데 우익이고 좌익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남한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 좌익이 비정상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비정상인 사람들이 다 빨갱이들이에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예요. 자, 비정상이 왜 좌변에 있어요? 빨갱이기 때문이죠. 됐잖아요. 뭘 더 알고 싶은데요. 저거를 백날 해봤자 못해. 이 수험생이 왜 제게 감동했겠어요. 3시간 동안 얘기하면 뭐해요. 지금 당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분 40초에. 3시간 동안 들어서 저 논리를 이해해갖고 자 그러면 비정상 이래서 빼는구나 해봤자 그럼 시험장에서 자 그러면 뭘 뺄까? 이제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책 있잖아요. 논리야 놀자 이런 책 있잖아요. 논리 걔는 집에 두고 가세요. 시험장에는 논리라는 애가 데리고 가면 자꾸 걔가 놀자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소매제곱법이 시험에 이게 딱 한 문제 나와요. 이게 다른 챕터에 영향을 미치냐? 아무것도 영향 미치는 데가 없어요. 다른 챕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걸 열심히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정상한 빨갱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어제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가나다법도 이해하셨죠? 그럼 된 거예요. 시험이란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앉아고 스타디에 가면서 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야 이거 질문 좀 해보자 이러고 쌀데기 없는 소리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비정상한 빨갱이일 뿐이에요. 정상과 종업원이 뭐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 남한에서는 그게 우익이었다고요. 그냥 우변에 쓰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 빨갱이들이거든요.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 게 원래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오케이? 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 기본적인 산식에서 비정상, 정상, 종업원의 세 개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개는 다 가격을 다 줄이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비정상만 등식의 왼편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등식이 다 오른편으로 가요. 다 우익이니까. 비정상은 빨갱이다. 이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스타디 하지 마세요. 학교 가서. 예?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또 다른 데서 강의 듣고 와서 야 비정상이 이래서 뺀다 이러면 그래 잘 해보세요. 그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얘는 빨갱이 때문에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비정상을 뺀다는 사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 7번을 한번 보시면 예제 7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제 7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제 7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원가 쪽에서 자, 기초 매입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비정상 파손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비정상만 유일하게 원가 쪽에서도 매가 쪽에서도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자, 순인상과 순인하를 이렇게 빼죠. 여기다가 뭘 빼요? 비정상만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비정상에다가 자, 정상 파손도 빼고 자, 종업원 할인도 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출 플러스 기말재고산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등식의 좌변에 가는 건 비정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정상 파손과 종업원 할인은 등식의 오른편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넘기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비정상 파손만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정상 파손만. 그럼 여기다가 이 산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다음부터는 금액만 쓰면 돼요. 거기 답을 한번 보시면서 344페이지에 하면서 가로 2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기초재고 얼마예요? 원가 7,000원 이렇게 되죠. 원가 7,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은 이미 단기 매입이 얼마예요? 14만원 이렇게 되죠. 14만원. 그래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매입은 이미 얼마죠? 매입은 이면 매입의 가산적 평가 계정이에요. 부가적 평가 계정 플러스. 그 다음에 매입 한추는 매입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3,000원. 그렇죠?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자, 비정상 파손이 제일 밑에 4,000원이죠. 여기다 4,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매가 쪽으로 가서 기초재고가 10,000원, 단기 매입이 22만원이죠. 기초재고 10,000원, 단기 매입이 22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매입 한출이 6,000원 있어요. 매입 한출은 매입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순인상이 4,000원이고 순인하가 8,000원이죠. 얘가 4,000원이고 순인하가 8,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상 파손이 얼마면 3,000원이고 자, 비정상 파손이 얼마냐면은 5,000원이죠. 5,000원. 자, 종업원 할인에 대한 정보는 없고 자, 매출액이 20만원이에요. 매출액이 20만원이고 종업원 할인에 관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게 0이에요. 그렇죠? 없으면 다 0이니까 그러면 이제 금액을 기말재고산의 매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매가가 얼마냐면 계산해 보시면 12,000원이 돼요. 이걸 잔액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게 12,000원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원가 얼마 곱하면 되죠? 원가를 곱하면 기말재고산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자, 평균원가 소매제곱법은 자, 요것분에 여기까지 계산 요것분에 저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평균원가 소매제곱법. 여기서 순인 하나만 빼고 원가를 계산하면 저가주의 평균원가 소매제곱법. 그 다음에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기초재고 원가율, 나머지는 단기 매입 원가율. 비정상 파손을 전부 다 단기 매입분에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도 똑같은 이유 아까 순인상, 순인하나 그렇게 계산하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한번 자 349페이지 가 보시면 349페이지는 세무사 2007년도 시험 문제였어요. 세무사 2007년도 시험 문제고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12월 말 결산본은 주식회사 국세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전통적 매출가액 환원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저가 기준을 적용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 산식만 써보세요. 산식만. 이거 산식이잖아요. 산식. 이 산식에다가 금액을 써보세요. 거기 있는 걸 가지고 하나씩 써보시면 답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349페이지에 오면, 자, 거기 보시면 왼쪽에 원가와 판매가가 있죠? 원가를 먼저 써보세요. 기초재고 36만원. 36만원 이렇게 됐죠? 자, 단기 매입이 얼마죠? 단기 매입이 252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원가 쪽만 써보죠. 원가 쪽만. 매입 환출이 얼마야? 매입 환출 15만원이죠? 매입의 차감적 평가이죠? 그 다음에 비정상 파손이 얼마야? 비정상 파손이 35,000원이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얼마죠? 매입 할인이 3만원이야. 그렇죠? 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매가 쪽을 보세요. 기초재고가 얼마죠? 56만원. 자, 단기 매입이 얼마죠? 364만원.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 28만원. 매입 환출이 28만원 이렇게 되죠. 가격의 인상이, 가격의 비정상 감모 손실이 5만원이죠. 비정상이 5만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없고, 매입 할인은 원가는 있는데 판매가는 없어요? 왜 없어요?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매입 할인은 물건을 사왔을 때 물건 사온 값을 깎은 거예요. 그게 매입 할인이에요. 돈을 미리 지급해서.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를 낮추진 않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자, 매입 할인이 있어요. 매입 할인은 물건을 100원에 사온 다음에 얘를 200원에 팔려고 했던 거예요. 매입 할인은 이 물건 대금을 주면서 이 금액을 미리 갚음으로써 좀 할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90원만 주게 됐죠. 요게 뭐야? 매입 할인이에요. 10원이.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를 아이고 매입을 10원 할인받았으니까 판매가는 190원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매가는 그냥 팔죠. 그래서 판매가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편견도 버리세요. 출제자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제자는 신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든지 가능케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입 할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쪽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를 내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30원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매입 할인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판매가를 30원을 낮춘 거예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죠. 항상 문제가 우선하는 것이 이론이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더 우선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자기 이론에 몰입돼 갖고 그냥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 내에서 주어진 대로만 푸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그러면 돼요.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순인상액이 23만 원이에요. 23만 원. 자, 순인하액이 얼마예요? 순인하액이 6만 원이죠. 자, 매출액이 얼마예요? 222만 원이죠. 22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자, 정상감모 손실이 2만 원. 자, 종업원 할인이 얼마가 됐어요? 8만 원 이렇게 되죠. 거기 주어져 있는 대로 다 썼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원가율만 곱하면 되는데 원가율이란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이것분에 요거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가주의니까 얘만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저가주의는 순인하액을 고려하지 않는 게 저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이 소매제고법은 거의 매년 나오는 추세에 있어요.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요즘은. 예, 그래서 소매제고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유형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